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했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요르단에 2대0으로 완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밤 귀국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정원 확대를 반대해왔던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 이어 또 다른 영남권 중진인 조혜진 의원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등 고강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문재인 정부 인사 용퇴론 요구에 내홍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YTN 지분 30.95%를 낙찰받은 유진그룹 측이 최대 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7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규모도 전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출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에 따라 동결됐던 북한 자금 120억 원의 인출을 허용하고 자국은행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앤이슈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청한 국민의힘이 이번엔 또 다른 영남권 중진인 조혜진 의원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험지 출마를 통한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선 공관위원장발 문재인 정부 인사 용퇴론에 내홍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내 대표적 PK 중진 인사인 서병수, 김태호 의원의 험지 출마를 요청한 국민의힘, 고강도 인적 쇄신 보폭을 더 넓혔습니다. 영남권 3선 조혜진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김해갑 또는 김해을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승리하면 낙동강 벨트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서병수 의원이 조금 전 부산 북강서갑 출마를 수락한 가운데 조 의원은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현 지역구와 김해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빠르게 결론 내려 당의 공천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장 사무총장은 친윤 핵심이나 중진의 추가 험지 차출 여부 등을 두고도 옮겨간 지역에서 경쟁력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정치 경력이나 권력과의 친분이 컷오프 기준은 아니라면서도 깨끗하고 이기는 공천이 중요하다며 인적 쇄신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반목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공천에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수긍해야 합니다. 적어도 설득되고 수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천을 반드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 민주당은 이른바 친문 용퇴론과 관련한 내홍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사실상 친문 인사들의 불출마를 요구했는데요. 당내 친문 인사들은 불편한 기류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혼란스럽다며 차라리 콕 집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원론적 이야기로 생각된다며 친명 대 친문은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 예정된 현역 의원 하위 20% 결과 통보 등을 고리로 중진들에 대한 용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 관련 내용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총선 비례 위성정당 출범 관련해서 여야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함께 범야권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준비하는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을 추진단장에 임명하고 본격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부라도 비례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방법을 찾겠다며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근본적 책임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독식하려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해도 괜찮고 상대방은 절반도 하면 안 된다. 이런 태도 결코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바 조국, 송영길 신당 등 어느 정치 세력까지 통합형 비례정당에 포함할지와 비례대표 순번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꼽힙니다. 지난 총선처럼 민주당이 아닌 범야권이 앞순번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과 개별적 후보 경쟁력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비례 위성정당 당명을 정한 국민의힘 역시 오는 15일쯤 창당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영입 인재 가운데 비례대표 출마 희망자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방안이 검토되는데요. 여기에 정당 기호 상위 배치를 위한 현역 의원 꿔주기 역시 재현될 전망입니다.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현역 숫자가 많지 않은 만큼 공천 면접이 이뤄지는 이달 중순 이후 윤곽이 드러날 컷오프 대상 현역 의원까지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네, 제3지대 상황도 알아볼까요? 네, 준연동형 선거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제3지대 역시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제3지대 정당이 모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자를 함께 심사하자는 통합공관위 회의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즉각 호응하면서 빅텐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는데요. 특히 이낙연 신당 합류를 거부한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빅텐트 가교 역할을 자처하는 만큼 논의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일부에선 통합공천은 빅텐트 구축 뒤 다룰 문제이고 아직은 이견 조율이 먼저라며 신중론을 내세우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통합 주도권 등을 놓고 제3지대 내부 기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진행한 신년대담이 오늘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집무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KBS는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1TV를 통해 100분간 방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8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도 기존 전망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잠정 통계가 나온 건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74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고 규모도 11월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상품 수지는 80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 2021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수출 성적표가 좋습니다. 2022년 같은 달보다 5.8% 증가하며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고 지역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폭은 뛰었지만 경기 둔화를 겪는 중국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반면 수입은 2022년 같은 달보다 9.3% 줄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이 직전의 같은 달보다 14% 감소했고 가스와 석탄 등도 크게 줄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이 줄면서 25억 4천만 달러 적자로 직전 달보다 적자폭이 소폭 커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 소득 수지는 국내 기업의 배당 수입이 증가하고 분기 배당 지급 효과가 사라진 영향으로 24억 6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354억 9천만 달러를 나타내며 그동안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치 1,10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3분기와 4분기 흑자 규모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서비스 수지와 소득 수지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상품 수지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올해와 내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규모를 각각 490억 달러, 590억 달러로 내놓았는데 반도체 IT 경기가 회복된 데 따른 수출 개선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남 씨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도 없다며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는 대출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 보증금 14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 씨와 공모관계인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는 조금 뒤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 귀성 귀경길에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날 오후부터 서쪽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려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연휴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이번 설에는 큰 추위가 없어서 다행인데 전반적인 연휴 날씨 짚어주시죠. 네, 우선 귀성길 8일과 9일 날씨는 쾌청합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도 영상권을 유지하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설날에도 오전까지는 날씨가 좋아 성묘길에 지장이 없겠지만 오후부터 비, 눈 예보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제주도에 비, 눈이 시작돼 다음 날 11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대부분 비가 내리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귀경길에는 전국이 다시 쾌청한 날씨를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긴 한데 주의해야 할 점 있습니까? 네, 우선 귀성길에는 짙은 안개가 복병입니다. 8일과 9일 모두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 시야가 좁아지는 것 외에 도로 살얼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날 오후부터 내리는 비와 눈도 역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겠는데요. 비가 아닌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는 만큼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경길에는 날씨가 맑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제주도 부근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예상돼 섬 지역 귀경객들은 미리 선박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올해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의사협회가 오늘 저녁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설 연휴 이후 파업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의협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의사협회가 파업에 들어갈지가 가장 궁금한데 오늘 긴급회의를 연다고요? 네, 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7시 긴급 상임이사회와 8시 임시총회를 잇따라 엽니다. 이 자리에서 파업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의협은 어제 정부 발표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비대위를 구성해서 파업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의료계 내부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강한 비대위가 꾸려질 거라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비상대책위원회 아마 전례 드물게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가 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필수의료 패키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회원분들이 너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너무 좀 심각하게 분노를 표명하고 있고요. 비대위가 구성되면 파업 절차나 시기 등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2일 저녁 온라인을 통해 임시총회를 진행합니다. 앞서 전공의협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88%가 단체 행동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박단 전공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연한 협의체에서 정확한 추계를 강조했는데도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에 긍정적이었던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2,000명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의사단체들이 파업에 나서게 되면 진료 차질이 크게 우려되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중앙수습본부 회의를 열어서 의사들의 파업에 대비한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리고 의협에는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형법상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년 전 파업 때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먼저라 타협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불법 행동에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선은 의료계가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만약에 불법 집단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서 수련병원들에 대해 전공의들의 복무 관리 감독을 당부했습니다. 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모집 정원 증원 2,000명분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입시 판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스카이대학 자연계열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 대학교의 자연계열에서 올해 선발하는 신입생 규모는 4,8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한 입시업체는 점수대를 놓고 볼 때 기존엔 스카이 자연계열 학생 45%가 비수도권 의대를 포함한 합격 가능권에 있다고 봤는데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면 무려 78.5% 정도가 합격 가능권 비율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학과별로 합격이 가능한 점수대를 놓고 보면 지원이 가능한 학과는 전체 91개 가운데 기존 26개, 28.6%에서 62개, 68%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3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좀 낮았던 학생들도 준비 집단에 들어올 수가 있고 스카이 등의 주요 이공계 상위권 학과에 다녔던 학생들도 다시 반수를 해서 의대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가운데 이번에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을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지역인재 전형이란 비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재학한 학생들 가운데 선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수도권 지역에서 고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 가정 상당수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뉴스엔 이슈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 양측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했던 의사협회는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증대에 반대 입장 표명하고 있는 서울시 의사회 박명아 회장 모시고 반대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의대 증원 반대하시면서 1인 시위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정부 발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라고 있다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의료계와 협의 없이 대규모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에 경악과 충격이 있다.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어제 발표 이후에 현장 의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뒤통수 맞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 1년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조규용 장관도 28차례에 이제 소통을 해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와 합의할 부분이 아니고 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중적 잣대를 말씀하셨거든요. 소통과 또 의료계와 협의할 내용 아니라고 하시는 여태까지 그러면은 1년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논의해왔던 것은 무엇이고 과연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었나 하는 진정성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저께 발표 후에 현 의협협회장과 전체 집행부는 총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 오늘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리게 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많은 뭐 앞에서도 이제 뭐 자료에서 나왔지만은 뭐 의대 증원을 일부 찬성을 했던 대학병원 측 또 의과대학 병원장이라든지 의과대학 학장님들조차도 이런 식의 협의 없이 대규모로 한 거에 대해서는 충격에 빠져 있는데 젊은 의사들, 특별히 학생과 전공의들은 투쟁 열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2월 1일 날 발표했던 의료 그 필수 의료 관련 패키지에 대해서도 개헌과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격앙돼 있는 상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협의 과정에서 4분여 만에 파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파행이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뭐 충실하게 이제 협상을 할 진정한 의지가 보여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은 의료현안 협의체가 지난주에 예. 이번 주 설 연휴 관계로 해서 현안 협의체를 안 열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월요일 날 연락이 와서 의료현안 협의체를 빨리 내일 열자. 그러니까 어저께 열자 예, 예, 이렇게 예. 하셨고 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오후에 열리던 회의를 아침 10시에 이렇게 고집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발표가 이제 보정심에서 예. 증원 발표를 갖다가 강행한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 협상 단장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부의 들러리가 쓸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시고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를 비롯해서 이렇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을 했고 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구성해서 총 28회 만났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협상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협상단 입장, 의협 입장에서는 예.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솔직하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데 계속 정부는 회피를 하였고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협회의 증원 규모라든지 안을 내놔라 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의사 정원,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예. 협상장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여러 경로로 한 10% 정도인 300명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이제 좀 전달이 된 사항입니다. 예. 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역시 어떠한 증원 규모라든지 그런 논의할 의사도 없고 제시한 바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성을 갖다가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예. 1년 동안 28차례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논의한 거는 맞는데 실제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게 된 거는 몇 차례 안 되고 그 동안은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필수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성과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기재부 말씀도 하고 뭐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상황 이런 거를 하면서 예.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회장님, 그 협의에 대해서는 일방적이었고 독단적이었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럼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부족하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깨진 독에 깨진 부분을 먼저 수리를 하고 막아야지 거기에 물 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협의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정부가 적극 빨리 반영을 해야 된다. 10년 뒤에 이루어지는 의사 정원이 무슨 문제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시급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 지금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뭐 오스트리아나 노르웨이, 독일 등은 평균적으로 인구 1000명당 한 5.4명, 5.2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적은 2.6명이어서 절반 가까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게 OECD 자료를 제시를 하시는데 예. 그게 우리나라 현상에서 금가옥조처럼 그걸 갖다 떠받들어야 될 문제냐 하는 문제 지적하고요. 예. 그 의사수 그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과연 의료 수준은 또 접근성이라든지 의료비 지출 뭐 이런 부분은 그럼 멕시코 다음으로 열악한 상황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접근성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소아과 오픈런이나 아니면 응급실 뺑뺑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시스템 배치의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런 언어 그런 자극적인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에 따라서 의대 정원에 빌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근한 예로 소아과 오픈런을 하는데 저는 현장도 방문했습니다만은 좀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대기하지 않고 모바일로 했더니 제가 8시 반에 갔더니 뭐 오픈런이라든지 대기 환자가 없었더라고요. 일시적으로 뭐 감염병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저도 30년 가까이 동네 의원을 하다가 지금은 서울시 의사회장으로서 전념하기 위해서 그만뒀지만 제 동네에 있던 소아과 선생님들은 오는 환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문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소아청소년과라는 간판을 없애고 무슨 의원으로 일반과로 바꿔달아서 어른 환자, 성인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지 못하고 일반 의원을 개설해야 되거나 요양병원이나 다른 데 취직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이 소아청소년과로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수가라든지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서 좀 피해가 커지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와 있긴 하지만 10년 전보다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지금 엄청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응급실 문제도 응급실뿐만 아니라 거기에 응급의학과 교수만 계시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결돼서 수술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게 매칭이 돼야 되고 1339에서 119로 이제 환자들의 대응이 좀 바뀐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환자가 원하는 대로 그냥 민원 때문에 무조건 근처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구분을 해서 내일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미리 소통을 해서 어느 응급실로 가야지 그분을 받을 수 있는가 미리 그런 시스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부 발표 내용들 보게 되면은 일단 필수 의료, 그러니까 지역 의료에 대한 부족함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지역 그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그것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부가 2월 1일 날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그 이어서 이제 조기용 장관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보기에는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일부 논의한 것도 디테일로 따지면은 이거는 악법이고 규제 정책이고 전체로 따지면은 그냥 나열식으로 됐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로 이런 의대 정원 증원을 모면하려고 나열한 것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런 10조 원 이상의 필수 의료에 지원한다든지 지역의 뭐 계약제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뭐 전형을 갖다가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고 실제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현장에 지역이나 필수 의료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우선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반 조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방 의대 쪽에 조금 더 정책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의사들을 좀 충분히 늘려야 지방으로도 가고 혹은 기피하고 있는 소아과로도 좀 가고 그렇게 좀 필수 의료 인력이 좀 충분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 이제 정부 입장이거든요. 찬성 측 입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건보 재정에서 10조 원 이상을 한다고 그러면은 비필수과 뭐 저희는 모든 과가 필수과라고 하지만 이쪽에 있는 한정된 파이에서 이쪽에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킨다 하는 거고 정부가 지금 의료계에 큰 반발을 일으키고 다시 주워 담기가 좀 바쁜 제안을 했던 것이 이제 의사 독점 체제를 깨서 피부, 미용, 성형 쪽에 가 있는 의사들을 필수 쪽으로 가게 하겠다. 취지에서 간호사라든지 비의료인에 의한 미용 시술 등에 대해서 이제 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건강과 침습적인 행위를 면허 외의 자에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소 담았습니다. 뭐 이렇게 필러랑 보톡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현재도 피부 미용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풀겠다 하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나 탁상 공론자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열을 하긴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저출생이 문제인데 소총과를 지역의 소총과를 키우게 하려면은 수과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지금 회장님께서도 지금 15일 저녁에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서 걸기대회 개최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짚어주세요. 의료계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감을 넘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어쨌든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비대위가 구성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단일 대오로 강경한 파업 등 투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서 서울시 의사에서 학생 전공의 또 각각 병원장 또 각구 의사회장 대표자 회의를 내일 개최를 할 것이고요. 15일 날 용산에서 개최되는 건 서울시 단독이긴 하지만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와 함께하는 동시다발적인 성격의 집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 표명하고 계신 서울시 의사회 박명합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들으셨다시피 의사협회는 그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의대 증원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이어서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번 의대 증원 필요성과 정부 발표 내용에 보충할 부분은 없는지 찬성 측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어제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이제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의사 10,000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 파격적인 수치긴 한데 일단 이번 정부의 발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늘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원을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 현재 부족한 의사 수나 미래에 부족해질 의사 수를 정부는 한 15,000명 정도라고 추계를 했는데요. 예. 저희가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한 6만 명 가까이가 부족한 거로 추정이 돼서 실제 부족한 의사분을 이번 증원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의료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증원 인력이긴 하지만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너무 오랫동안 의사 인력을 못 늘려왔으니까요. 예. 자, 2,000명 늘리기로 하긴 했는데 지금 당장 2,000명 늘리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당장 공백을 메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부가 이제 필수 의료 대책이라고 해서 그동안 의사협회가 요구했던 응급, 소아, 분만 등의 분야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지역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 필수 의료 계약제 같은 제도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이제 메꿔줄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예. 좀 아쉬운 점은 첫 번째는 발표한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예를 들면 정부가 1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돈을 써서 합쳐서 10조 원이 들어가는지를 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이번 정부 임기하에 10조 원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부가 아직 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의사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는 대학병원이 동네 의원하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놓고 경쟁하고 동네 병원은 대학병원에서 봐야 할 심장병, 뇌졸중, 암 환자를 보고 있는 게 의사 부족을 부추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얘기하는 지역별로 거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동네 병원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매개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그게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 대학병원하고 경쟁하고 있는 병원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학병원하고 협력한다고 손들고 나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병원도 인력이 부족하니 대학병원이 전공의도 보내주고
대학 교수도 그 병원으로 보내준다고 하면 협력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대책과 의과대학 증원 대책이 두 개가 연결돼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대책으로 지금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개가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런 부분 아쉽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서 그 반대 측 입장 표명하신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지금 당장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지금 네. 밑 빠진 독에 그 밑을 채워야지 그 독에 물을 붓는다고 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은 왜 일어나고 작년에 3억 했던 의사 연봉은 올해 왜 4억이 됐고 OECD 국가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의사 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OECD 국가의 절반가밖에 안 되지만 그게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게 아니면 그러면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하고만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뭔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예. 의사 부족을 부추기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 대학병원에서 응급환자, 중환자를 보는 의사가 없는 게 문제인데 의료 정책을 개선한다고 요양병원에서 진료하는 흉부외과 의사, 예. 동네에 개원해 있는 외과 의사를 데려다가 대학병원에서 응급환자, 중환자를 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부족한 인력을 메꾸려면 예. 새로 인력을 배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예. 제가 앞서 서울시 의사회 회장과 이야기할 때 들어본 결과 그러니까 지금 소아과 오픈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갔을 때는 그 예약 체계를 조금만 갖추고 나면 오히려 소아과에 좀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원가에서 오픈런이 일어나는 거는 일부 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소아응급 환자를 봐주는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대학병원이 입원하지 않으면 응급환자 봐주겠다. 근데 입원할 거면 다른 병원 가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응급환자가 뺑뺑이를 돌다가 집에 가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중환자를 볼 인력이 소아에서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게 그 문제를 그러면 의사를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 그러니까 특히나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전반적으로 늘리고 지방 의대를 좀 확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료를 좀 더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앞서 이제 반대 측 입장에서는 지역 의료,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 의료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현재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의 분포가 잘못되어 있으니 의사를 늘리면서 분포를 개선하는 정책을 같이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분포를 개선하는 정책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분포를 개선한다고 하면 동네 개원이들이 4억을 벌고 있는데 대학병원 의사의 월급이 2억밖에 안 돼서 대학병원 의사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의사협회가 하는 주장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주장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대학병원 의사의 월급을 4억으로 올려라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덜 빠져나가겠죠. 근데 그렇다고 총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양병원에서 5년, 10년, 동네에서 5년, 10년 개원한 외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가 대학병원으로 돌아와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 그런 의사들을 대학병원이 채용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서 과연 지역 의료, 필수 의료의 좀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야당에서는 지역 공공의대 혹은 지역 의사제 이런 제도들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사제나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를 늘리는데 공공의대를 새로 설립해서 늘리면 뭐 적어도 3년, 많게는 5년이 대학 자체를 설립하는 데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의사 배출이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 기존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고 내년, 내후년에 새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의사제는 이제 지역의 그 의사를 묶어두는 제도인데 사실 그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서 지방의과대학들이 지역 학생들만 뽑는 것으로도 그 학생들의 60-70%는 지역에 남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사제의 효과가 너무 그 과장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지역의사제가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지역의사제만 도입하면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확신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 발표를 통해서 의협 측도 그렇고요. 지금 뭐 파업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정부와 의협 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어떤 좀 해안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저는 좁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는 뭐 정부 발표로만 해도 의사가 15,000명 부족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의협은 의사가 1명도 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1년간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만난 것만 해서 2주마다 한 번씩 해서 뭐 28번을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정부가 이렇게 해주면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대 증원의 적정 규모는 어떤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의학분업 이후로 의사협회는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그거는 이렇게 이거는 뭐 해서 안 되고 이건 뭐 해서 안 되고 이렇게 얘기만 해왔지 한 번도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야기하는 거는 건강보험수가 올려달라. 의사들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만 반복해왔지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해외 상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를 보면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입니다. OECD 전체 회원국 평균이 3.7명인데 근소한 차이로 멕시코를 앞서 꼴찌를 면한 수준입니다. 오스트리아나 노르웨이, 독일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의사 배출 상황은 어떨까요? 국내 의대 졸업생 숫자도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입니다. 일본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데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 수는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평균 13.5명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의료진의 손길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71%, 미국은 30%, 또 일본과 캐나다도 20% 가까이 의사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의대 졸업생 숫자가 오히려 5% 줄어든 상황이니까 이번 의사 충원 계획이 반가운 소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정원 확대가 만능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늘어난 의사 숫자만큼 의료 서비스가 늘자 진료비가 증가했고 정부의 보험 재정 지출 부담도 커졌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10년 만에 감축을 고려하는 실정입니다. 또 지역 불균형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추가 대책을 세웠는데요. 미국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하면 장학금을 주는 등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독일은 의원 간 경쟁을 줄이도록 지역마다 균등하게 의사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국가가 의료 낙후 지역에 따로 진료팀을 배치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려선 지방 기피, 힘든 진료 과목 기피 현상 등 현재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앞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본 해외 시행착오 사례도 참고해서 신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YTN 지분 30.95%를 낙찰받은 유진그룹 측이 최대 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방통위 의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유진 ENT가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대신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 전문 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고 사회이사와 감사 역시 유진그룹 측과 관련 없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최대 주주의 유리한 보도나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도나 편성에 개입하지 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진그룹 측이 사업계획서와 추가 개선 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 5년 동안 4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자산 매각이나 내부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엔 YTN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유진 측의 이행각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 전문 채널이 우리 사회 공기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을 위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계획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3일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낙찰받은 유진 ENT가 YTN의 최대 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유진 측은 이번 승인 결정에 대해 YTN이 뉴스 전문 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계는 반발하고 있죠. 네, 전국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방통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두고 유진그룹 측은 YTN 인수 자격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불법 매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방통위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 자본이 급조한 유진 ENT의 YTN을 넘기는 건 언론 장악을 넘어 범죄의 영역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승인 의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방송사를 소유하는 걸 금지했던 지난 2015년 방통위 결정과 상충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11월 승인 보류 결정 당시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도 이번 승인 절차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며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방통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은 이번 승인 의결에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했던 보도 전문 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건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뤄진 이번 승인 의결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공개 청문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내려진 이번 결론으로 인한 혼란은 전적으로 방통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북한 동결 자금 120억 원을 해제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자국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도 했는데 이런 조치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은행 계좌가 북한 무기 거래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현지 시간 6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북한 유령 회사가 최근 친러시아 자치공화국 남오세티아에 있는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제재로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한 북한의 복귀를 도운 셈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금융기관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 3천만 달러 가운데 900만 달러, 약 120억 원 인출도 허용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북한은 인출한 돈으로 원유를 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을 치르는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한 뒤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최대 250만 발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ill be used to attack Ukrainian cities, kill Ukrainian civilians, and further Russia's illegitimate war.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기 제공 대가로 금융 제재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 첨단 군사 기술 이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 is concerning. Deeply, it is symbiotic, providing sanctions evading materials and potentially high-end technology to North Korea. 지난달 중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푸틴 대통령 면담으로 가시화된 푸틴 방북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 기술 이전 등 무기 지원 확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4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고 의사를 밝히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대선 결과를 뒤집고 개표 방해를 시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난입을 사주하고 법무부 당국자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oday, an indictment was unsealed, charging Donald J. Trump with conspiring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conspiring to disenfranchise voters, and conspiring and attempting to obstruct an official proceeding. 트럼프는 이를 포함해 91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안이 가장 인화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hen they talk about threat to democracy, that's your real threat to democracy. And I feel that as a president you have to have immunity. Very simple.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재임 때나 적용되는 면책 특권이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Trump is, of course, the Republican frontrunner in the 2024 presidential race, and he and his lawyers are trying hard to postpone each of his cases as far back as possible, including until after the election, if possible. Jack Smith's team, by contrast, is trying to get this case resolved. 이런 가운데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의 구두 변론이 현지 시간 8일 열립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와 관련한 각종 재판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하늘빛이 다소 흐린데요. 대부분 지역에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만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상 4도 예상됩니다. 그 밖에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예년 기온과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대전 낮 기온은 5도, 광주 6도, 대구 7도 예상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쌓였던 눈은 대부분 녹겠습니다. 다만 눈비가 이어지는 지역, 그리고 기온이 낮은 고지대나 이면도로에서는 여전히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이동하실 때는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전국 하늘을 구름만 지나면서 대기질이 청정한데요.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밤에는 중서부 지역에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밤부터 강한 너울이 유입되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연휴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설 당일 오후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고향 오가는 길 불편 없도록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